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는 전태 힘이 많이 되고요. 소중한 시간을 쪼개서 광고 한 편씩이라도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의 속도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속도 조정기가 있으니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명 크립토 유튜버가 내년 알트코인 100만 장자가 대거 탄생할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2020년도는 이미 암호화폐에 미친 한 해라고 볼 수가 있다. 2021년도 때는 특히 알트코인 투자로 많은 100만 장자들이 탄생할 것으로 보여진다. 비트코인도 호황이겠지만 큰 수익은 비트코인이 아닌 다른 곳에서 얻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매우 공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업비트 기준으로 보았을 때 보게 되면 비체인 보시면 이렇게 시가총액이 좀 낮았던 코인들이 대부분 펌핑이 많이 나왔습니다. 에이다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또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이제 카이버가 되겠죠. 카이버가 10배 이상 갔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갔던 배경을 또 유심히 관찰하게 또 보게 되면 그만한 성적과 그리고 그만큼 프로젝트에 대한 그 진척률이 가능성이 좀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살아남고 그리고 기존 프로젝트를 인정받는 곳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알트코인에서 정말 잭팟이 터질 수 있을 만한 거는 아직까지도 맞다라고 볼 수가 있긴 하겠는데 솔직히 그만큼 우리가 2018년도 19년도 때 엄청나게 충격을 좀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하방에 대한 충격이 워낙 많이 있었기 때문에 뭐 2020년도 3월 12일 날 팬데믹 선언하고 나서 또 많이 떨어지기도 했었죠. 이런 충격이 여러 번 있다 보니까 쉽사리 손이 안 가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정말로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본인의 포트폴리오 안에 좀 유망 있는 알트코인은 좀 갖고 있어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본인의 재산을 좀 한 단계 더 격상을 시켜줄 수 있을 만한 조건은 된다라는 걸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탑 100의 디파이 토큰이 시가총액 70억 달러를 돌파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디파이 마켓캡에 따르면 시가총액 기준 상위 100개 디파이 토큰의 시가총액이 73억 달러를 기록하며 70억 달러를 돌파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디파이 토큰 중에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컴파운드의 거버넌스 토큰이 약 19억 달러 정도의 시총을 기록하면서 시장 점유율 1위를 또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좋은 실적이 나온다는 것은 코인에 대한 성장폭도 앞으로 기대감이 꽤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것 말고도 뭐 여러 가지 투자 펀드 부분도 활발하게 지금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ETF 쪽도 요새 이제 기대감도 많이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이런 게 좀 잘 버무려져서 현 상태 시세를 유지해주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단적으로는 또 여기 안에서도 디파이 사기도 요새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형 사고만 나지 않길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스테이블코인 거래량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되어져 있는데요. 코인 매트릭스 마켓 데이터를 인용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스테이블코인 조정 거래량이 역대 최저 수치를 경신했고 지난 6월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조정 거래량은 대략 전월 대비 14%나 증가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또 4개월 연속 400억 달러 이상의 거래량을 기록했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표를 보게 되면 테더가 월등하게 높다라는 걸 또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만큼 뭐
각 국가에 대한 통화의 불규칙성, 그리고 최근에 FATF에 대한 강화 조건으로 인해서 약간 블랙머니 플러스 알파에 대한 자금이 좀 들어온 게 아닌가. 그리고 정상적으로 들어왔던 뭐 펀드 자금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트위터 투표에 따르면 42.5%가 비트코인 내년까지 5.5만 달러를 못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2021년도 12월까지 비트코인 가격은 5.5만 달러 아래에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내놨고요. 이날 투표의 선택지는 SEF 모델을 통해 도출한 세 가지 주요 전망치에 포함이 되었으며 참여한 사람은 대략 26,000명 정도가 되었고 투자자 중에 17.4%가 12월 비트코인 가격이 28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그리고 22.9%가 10만, 17%가 5.5만 달러 정도 웃돌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집계가 나와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 금융 분석가가 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차라리 달 주기를 사용한 가격 분석이 SEF 모델보다 예측치가 더 높을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또 꺼내기도 했습니다. 트론과 미콘캐시를 제휴하고 국내 1.3만 개 ATM에서 트론 원화 인출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한 외신에 따르면 미 증시 강세가 비트코인 가격 동조화 현상이 약화된다라고 나온 게 있는데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된 59개 보통주가 역대 최고가를 기록을 했는데 고용 지표들도 세계 경제가 V자 회복한 형태에서 진입하는 것을 보이는 반면 비트코인 가격은 지루와 행보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비트코인 가격과 미국의 뉴욕 증시와 동조화 현상은 좀 약화되는 거 아니겠냐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보 라이프 플래닛에서 블록체인 헬스케어 플랫폼에 합류하겠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같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건강과 각종 포인트, 마일리지, 할인 쿠폰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예약 개발을 목표로 두고 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인슈어테크 쪽을 또 보게 되면 이쪽 방향이 월등하게 가려고 확고하게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계적인 보험회사들이 이쪽 바탕을 지금 열심히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싱가포르 블록체인 기업 수가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싱가포르 정보통신 미디어개발청에 따르면 올해 싱가포르 당국에 등록된 블록체인 기업은 234개로 지난해 91개보다 50% 이상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거의 뒷받침 근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지금의 홍콩에 잡혀져 있는 법인들도 꽤 있었습니다. 근데 홍콩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중국이 개입이 되면서 또 법안도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법인의 이전 속도가 싱가포르 쪽으로 많이 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약간 싱가포르이 어떻게 보면 금융 쪽에 좀 반사이익을 좀 받지 않았나 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많이 또 넘어가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또 산업에 또 힘을 실어주려고 많은 노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에 대한 성장 동력과 인프라와 인력이 되게 많이 오면서 전체적으로 싱가포르에 대한 GDP를 또 키워주는 맥락이 되고 소비에 대한 측면도 같이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 측면으로 이제 그런 것을 좀 빠르게 지원을 해주려고 움직여주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홍콩의 금융 서비스 디지털화 현재 동향과 미래 전망에 대해서 나왔던 내용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5월달에 버추얼뱅크가 설립이 되었고요. 라이센스는 2019년도 중순에 8개의 버추얼뱅크 면허가 나왔습니다. 이 8곳인데요. 잘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 중에 홍콩 최초로 버추얼뱅크가 3월달에 개업을 했습니다. 적금 대출, 계좌이체,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해준다
라고 되어져 있고요. 이 뱅크사에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홍콩 내 1위를 차지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중국계 스마트폰 샤오미, 그리고 아시아 선두적인 금융 서비스 업체 AMTD 그룹과 또 설립을 했고, 에어스타뱅크와 또 6월달에 개업을 해서 여러 가지 적금적인 혜택과 인센티브를 많이 주면서 상당히 성공을 좀 잘 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버추얼뱅크에 대해서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추가적인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버추얼뱅크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와 K뱅크와 비슷한 인터넷 전문은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콩기 버추얼뱅크를 설립을 해서 이제 앞으로 추진 방향성이 어디냐? 방향성. 너희가 이 사업을 해서 방향성을 어느 쪽으로 갈 거냐? 핀테크 쪽으로 더욱더 확고하게, 빠르게 디지털화를 시키겠다는 게 주요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있는 게 모바일 결제 쪽으로 완벽하게 우리는 이쪽으로 가겠다라는 게 좀 눈에 들어오고요. 이제 발전 동향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디지털 온보딩이라고 해서 오프라인 점포에서 갈 필요도 없이 모든 과정을 온라인에서 절차를 할 수 있는 형태로 앞으로 여러 가지 범용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할 것이다 라는 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관리 규정을 강화를 시키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최소화시키겠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앞으로 Z세대에 맞춰 가지고 여러 가지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를 시키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핀테크에 대한 속도가 더욱더 가속화가 되다 보니까 암호화폐에 대한 그런 측면도 조만간에 더 빠르게 흡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여기 홍콩 내에서 P2M이라고 해서 신용카드 결제, 현금 거래 외에 자주 쓰는 결제 방식이 될 것이다. 개인과 대상 간의 전자결제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이쪽이 발전이 된다라는 것은 당연히 암호화폐 쪽도 상당히 같은 결제 방식이다 보니까 품어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6월 26일 날 싱가포르 무역관이 남겼던 내용인데, 글로벌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그것도 디지털 부분에 있어서 라고 되어져 있는데, 디지털 통상 협정에 따른 디지털 글로벌 시대로 우리 싱가포르이 리더급을 아시아 쪽에 리더를 해서 좀 가져가 보려고 한다. 주요 내용은 디지털 통상 증진, 신뢰 가능한 국경 간 데이터 흐름 및 혁신 도모, 디지털 시스템에 대한 신뢰 구축과 디지털 경제 참여를 위한 기회 확대를 주요 골자를 보고 있고, 디지털 통상 증진을 보게 되면 디지털 ID, 이쪽에 축적되어져 있는 코인 회사들도 있죠. DID 기술. 그쪽하고 또 제휴를 맺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 인보이스라고 되어져 있는데, 협정국 상호 운영 가능한 전자 인보이스 시스템 도입에 장려함으로써 비즈니스 파트너사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고 기존 종이 형태의 인보이스를 발급해서 행정적인 비용과 시간을 단축한다. 이 말의 의미는 좀 어렵게 되어져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전자문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자문서 형태로 관리를 하겠다. 그리고 전자결제도 우리는 포용해 줄 것이고, 전자무역 형태도 우리는 그렇게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 쪽을 통해서 거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주요 골자이고요. 그리고 국경과 데이터 흐름을 더욱더 원활해 줄 수 있게끔 우리가 허용을 해주겠고, 그리고 기업들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상품도 개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을 해주겠다. 즉 코인에 대한 금융 여러 가지 그 외적으로도 우리는 상품 개발에 있어서 규제를 세게 안 하겠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죠. 개인정보 보호도 당연히 디지털화가 되니까 이쪽도 상당히 신경을 써주겠다. 그리고 데이터 혁신에 대해서 상품과 서비스 개발, 디지털 솔루션 개발에 엄청나게 협력을 잘 해주겠다. 그리고 공공 데이터를 개방을 해줌으로써 이 데이터를 잘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많이 만들 수 있게끔 기회 창출을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리고 밑에 있는 내용도 중요하긴 하지만 디지털 포용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디지털 취약계층의 디지털 경제 참여도를 높이겠다라는 게 좀 눈에 들어오는데요. 2021년도 때 싱가포르 GDP에 100억 달러, 미국 달러 디지털 경제를 창출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것도 싱가포르가 이 디지털 경제에서 GDP의 영향은 0.6%씩 성장을 한다. 그냥 올림 잡아서 1%씩 성장을 하는 쪽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파격적으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구도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질병 사태로 인해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함에 따라 앞으로 2020년도 이후에는 뭐 그만큼 싱가포르에 대한 정부 예산이 대략 2,300억 원을 투입을 시키고 중소기업에 대한 도입 지원과 ICT 일자리 부분도 같이 키워주게 되는 그런 전략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법인세 감면 뭐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주기 때문에 상당히 저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코인 회사들도 꽤 있겠죠. 그리고 이 언택트 시대에 맞게끔 그쪽에 관련되어져 있는 것도 우리는 좀 많이 지원을 해주겠다. 그리고 전자상거래 원활화 부분도 그런 쪽도 지원을 같이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팁으로 알려드리는 건데, 그리고 상식으로 알려드리는 건데, 한국이 수출을 할 때 어떻게 중국한테 수출을 하냐면요, 통상 홍콩을 거친 다음에 이렇게 수출합니다. 왜 그러냐면 관세 통관 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원스텝으로 바로 하기에는 기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홍콩을 거쳐서 하거든요. 근데 홍콩이 지금 여러 가지 법안 상태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싱가포르 여기에서 우리가 그걸 대신을 해줄게, 요렇게 해서 요렇게 들어가라 라고 지금 하고 있죠, 컨셉을. 그래서 싱가포르는 어떻게 하냐, 중국을 지금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너희 우리랑 해가지고 금융적인 라이센스를 가져갔으면 좋겠다. 우리 이쪽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까지는 우리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전략적인 제휴를 갖고 있죠. 그래서 중국은 기존의 CBDC를 하기 위해서도 인도랑도 사이가 좋진 않지만 그래도 딜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 미얀마, 태국, 베트남 이쪽에 있는 아시아권 쪽을 최대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화폐 활성화 정책을 좀 하기 위해서 핀테크 쪽으로 좀 땡기고 있는데, 그나마 싱가포르 쪽이 우호적으로 중국에 있는 쪽을 많이 두드려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쪽에 전략적인 그런 협약적 계약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면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관세 통과 절차가 그렇게 어렵진 않겠죠. 네, 또 비슷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으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싱가포르에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긴 하지만 아마 그거를 최대한 빨리 끝내서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지 않을까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과거에는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좀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암호화폐 3만기 국내 빅데이터 분석을 해 놓은 내용이 있었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1300건, 2020년도 2000건 정도가 나왔는데 3만기에 1.5배 뉴스가 더 많이 떴고요. 통합 분류를 보게 되면 정치 200건, 경제 1500건, 사회 800건, 문화 39건, 국제 200건, 지역 70건, 스포츠 3건, 과학이 2000건이 넘습니다. 왜 여기 2000건이 넘냐면 대부분 IT 과학에 대한 뉴스는 블록체인 뉴스가 상위 그 분류가 IT 과학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건 사고를 보게 되면 범죄가 600건, 사고가 60건, 재해가 5건, 사회가 200건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범죄 사건이 꽤 있었습니다. 언론사에서 아래 54기 필터링을 했었는데요. 관계도 분석을 보게 되면 대부분 나라별,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언급, 그리고 알트코인과 비트코인에 대한 내용, 그리고 IT 기업과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내용, 그리고 범죄 피해 의식 부분, 그리고 이쪽에 이제 FATF 국제적인 그런 금융법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이냐, 이게 3반기의 주요 골자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워드 트렌드를 보시게 되면 올해 3, 4월 달에 기사가 집중이 되었던 이유는 특근법, 그리고 3월의 하락, 팬데믹으로 인해서 관심도가 높아졌고 코인도 떡락이 나왔죠. 마지막에 장식은 조주빈 씨가 모네로로 이렇게 해석을 했다, 모네로로 이렇게 희석을 시켰다, 그런 내용이 좀 나왔죠.
그래서 연결적인 카테고리를 보면 뭐 이렇게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으로 좀 알 수 있는 점은 국내에 대한 이미지는 좋지 않다. 이걸 좀 반대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해본다라고 하면 역발상인 거죠. 그만큼 한국의 코인 관심도는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는 건 사실이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역발상이라는 건 여기서 만약에 재팟이 터져주면 우리들만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라는 설명도 되기도 합니다. 비자 또한 블록체인 엔지니어 채용 공고를 올렸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요새 리브라 프로젝트가 좀 민그적거리면서 어떻게 보면 세컨밴드에 계신 분들이 좀 월등하게 빨리빨리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카드오브로만 유지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뻔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직무 설명서에 따르면 비자는 특히 이더리움과 블록체인 아키텍처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쪽, 여기에서 이더리움을 들고 계신 분들은 되게 부심이 높아질 것 같아요. 일단 뭐 채용 공고 뜨면 일단 이더리움이 일단 표준이 됐습니다. 네,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공고문이 떴다라는 것은 이제 이쪽 블록체인에 대한 사업을 대기업들도 특히 이제 카드사 쪽이 요새 그리고 뭐 페이팔이나 핀테크 쪽도 요새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중소 코인 회사들한테는 위기라고 볼 수가 있고 대형 코인 회사들은 그렇게 위기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대우를 좀 잘 해주고 있는 실정이고 중소 코인 회사들은 좀 자금난 연봉 주기도 빠듯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좀 땡겨서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기 때문이죠. 토스가 고객 피해 전액 책임제 7월 6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최근에 토스에 대해서 여러가지 명의도용으로 인해서 좀 피해를 입었던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런 내용이 나와 주었는데요. 인터넷 전문 은행들에 대한 고질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말 그대로 인터넷에서 이제 이런 뱅크 사업을 좀 하려고 하다 보니 은행 사업을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해킹에 취약하다 이런 거를 떨쳐낼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발목을 잡을 수가 있다. 근데 토스가 이렇게 했던 이유는 토스의 이미지 때문에 이제 이렇게 빨리 결정이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액 책임제를 하는 이유는 최근에 법안이 좀 바뀌었습니다. 예, 은행한테 거의 다 책임 전가를 좀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뭐 피해갈 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과거에는 뭐 거의 고객의 책임으로 많이 돌렸다고 하면 지금은 거의 이제 기업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시대로 좀 많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예스맨이 되도록 하겠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